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분석에서는요, 우리가 흔히 보는 헤드라인 뉴스,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나사의 아르테미스2 미션이 성공했죠. 대부분은, 와, 인류의 위대한 도전이 드디어 50여 년 만에 다시 시작됐구나 하고 환호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건 이야기의 절반, 아니 어쩌면 서막에 불과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 어떻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라는 거대 기업의 기업 공개, 즉 IPO와 기가 막히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우주 경제의 판을 짜고 있는지 그 무서운 연결고리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가의 꿈이 어떻게 한 기업의 거대한 야망을 위한 발판이 되고 있는지 그 거대한 돈과 권력의 흐름을 지금부터 같이 따라보시죠. 오늘 우리는 이 6단계를 순서대로 따라가 볼 겁니다. 이걸 따라가다 보면 그냥 단순한 달 탐사 성공 뉴스처럼 보였던 사건 이면에 얼마나 거대한 전략과 자본의 흐름이 숨어 있는지 그 그림이 서서히 드러날 겁니다. 먼저 1단계 아르테미스의 귀환에서 시작해서요. 2단계 진짜 판이 벌어지는 스페이스X의 IPO 게임을 분석하고 3단계와 4단계에서는 이 흐름이 어떻게 새로운 우주 인프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 전쟁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단계,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머스크의 궁극적인 비전과 6단계에서 이 모든 계획을 미친 듯이 가속시킬 제네시스 미션까지 연결하면서 전체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무려 50여 년 만에 다시 인류를 달 근처로 보내는 데 성공한 아르테미스2 미션. 1972년에 아폴로 17호가 마지막이었으니까 정말 반세기 만에 인류의 발길이 끊겼던 그 달을 향한 여정이 다시 시작된 거죠. 근데 이건 단순히 과학적인 성과, 그 이상입니다. 냉전 시대 이후에 사실상 주춤했던 미국의 유인 심우주 탐사 프로그램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우주 경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준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선언이었던 겁니다. 네, 이 문장이 지금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공은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전체의 생존을 확정짓는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계속 지연되니까 온갖 정치적인 논란에 시달렸거든요. 심지어 상원 발사 시스템이라는 일부 정치인들 밥그릇 챙겨주기용 프로젝트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첫 유인 비행이었던 이번 미션에서 또다시 실패했다면 아마 미국 의회와 여론의 엄청난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자체가 그냥 공중분해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적으로 성공하면서 미국은 봐라,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태워서 달까지 보낼 능력이 있다는 정치적 기술적인 방어선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 타임라인만 보면 모든 게 순조롭게 착착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과정은 정말 순탄치 않았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수없이 연기됐었죠. 특히 아르테미스 1, 그러니까 무인 시험 비행 때 오리온 우주선의 열 차폐막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손상되면서 안전성 문제가 크게 불거졌습니다. 이게 지구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올 때 우주 비행사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 수개월을 더 써야만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배터리 결함도 있었고 심지어 발사 직전에는 거대한 로켓 상단 밸브에서 헬륨이 아주 미세하게 새는 문제까지 발견됐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로켓을 발사대에서 다시 조립동으로 통째로 옮겨서 수리하는 정말 대장정을 거쳐야 했죠. 이런 수많은 기술적인 난관들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2020년 4월 1일에 발사해서 약 열흘 동안 달 궤도를 비행하고 돌아온 이 미션은 사람을 태운 채로 심우주 환경을 견디고 안전하게 귀환하는 전체 시스템을 완벽하게 검증하는 정말 핵심적인 임무였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아르테미스 2의 성공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공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의 초점이 그 병목 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나사가 만든 저 거대한 SLS 로켓이 과연 사람을 태우고 제대로 날아갈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기술적, 정치적 허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허들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바로, 자, 이제 달 궤도까지 우주비행사들이 갔는데 그럼 뭘 타고 어떻게 안전하게 달 표면에 착륙했다가 다시 이륙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요. 그리고 이 역할, 즉 인간 착륙 시스템 HLS 개발의 책임은 온전히 민간 기업, 그중에서도 스페이스X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은 나사에서 스페이스X로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바로 진짜 게임의 시작입니다. 아르테미스라는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첫 발을 떼자 그 성공의 달콤한 과실을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자본시장에서 걷어들이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간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나사가 쏘아올린 이 거대한 공을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내는지, 그리고 그 게임의 한 가운데에 스페이스X가 어떻게 서 있는지 한번 보시죠. 무대가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월스트리트로 옮겨갑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어마어마한 세금을 들여서 수십 년간 끌어온 이 프로젝트의 성공이 어떻게 특정 민간 기업 하나의 가치를 폭발시키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되는 걸까요? 그 메커니즘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거든요. 21세기의 우주 경제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1.75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400조 원입니다. 이게 바로 아르테미스2의 성공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월스트리트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스페이스X의 예상 기업 가치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건 전 세계 시가총액 최상위권인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아니죠. 나사의 성공이 스페이스X의 미래 가치, 즉 스페이스X가 정말로 달 경제를 실현할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한 시장의 모든 의구심을 한 방에 걷어내버리고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 역할을 해준 셈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현재 체력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이미 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절반 이상, 많게는 80%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에서 나옵니다. 정작 나사로부터 받는 돈은 전체 매출의 5% 남짓에 불과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 나사는 더 이상 스페이스X를 먹여 살리는 주인이나 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스페이스X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달 경제라는 미래 비전의 실현 가능성을 시장에 보증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신뢰도 높은 앵커 고객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기업 공개, 즉 IPO를 준비하는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성장 스토리입니다. 아르테미스 2의 성공적인 발사는 스페이스X에게 바로 그 스토리를 완벽하게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시장을 향해 여러분, 달 경제는 더 이상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이제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현실이 됩니다. 라는 가장 확실한 신호를 보내준 셈이죠. 그러니까 나사가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판을 쫙 깔아주니까 스페이스X는 그 위에서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바로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 주역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투자하십시오 라고 말하며 막대한 자본을 끌어모을 완벽한 명분을 얻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스페이스X의 IPO를 위한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비싼 마케팅 캠페인이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스페이스X가 IPO를 통해서 조달하려는 이 어마어마한 자본은 대체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설마 달에 사람 한두 번 보내는데 이 돈을 다 쓰려는 건 아닐 겁니다. 이제 경쟁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처럼 어느 나라가 먼저 달에 깃발을 꽂느냐 하는 국가적 명예 경쟁이 아니에요. 이제는 달과 지구로 오가는 그 길목, 즉 새로운 시대의 경제 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누가 먼저 구축하고 선점하느냐의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건 마치 19세기 미국의 골드러시 시절에 금을 직접 캐는 사람보다 그들에게 튼튼한 청바지와 곡괭이를 팔고 길을 놓아준 사람이 훨씬 더 큰 돈을 번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과거 대항해 시대와 닮아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과거 유럽 국가들이 더 빠르고 튼튼한 캐러벨선을 만들어서 신항로를 개척했던 것처럼 지금 스페이스X는 재사용 로켓 기술로 우주로 가는 비용을 10분의 1 이하로 획기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박 혁신이죠. 또 과거에 항구나 보급기지를 건설해서 항로를 지배했듯이 지금은 우주정거장과 달기지가 바로 그 항구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항해 지도입니다. 과거에는 정확한 지도가 항해의 성패를 갈랐다면 지금은 위성을 이용한 통신과 항법 네트워크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이제 승부는 특정 행성에 깃발을 꽂는 게 아니라 우주로 가는 길을 만들고 그 길 자체를 지배하는 것에서 갈리게 될 겁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새로운 시대의 항해 지도 경쟁, 즉 통신 인프라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보세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이미 9,500기가 넘는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으면서 압도적인 격차로 시장을 그냥 장악해버렸습니다. 반면에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는 이제 겨우 180여 기를 쏘아 올렸을 뿐이에요. 이 격차는 단순히 위성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미래 우주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인 통신망을 누가 선점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고요. 솔직히 한번 이렇게 벌어진 격차를 따라잡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뒤처진 아마존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최근에 아마존이 약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으로 글로벌 스타라는 위성 통신 기업을 인수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위성 몇 개를 더 사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시장에서 운영 노하우와 고객,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폰과 위성 직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애플과의 굳건한 파트너십까지 확보한 회사를 그냥 통째로 사들여는 겁니다. 스페이스X를 따라잡기 위해서 스스로 위성을 하나하나 쏘아 올리는 데 걸릴 그 엄청난 시간을 막대한 돈으로 살려는 필사적인 움직임인 거죠. 이 사건 하나만 봐도 이 경쟁이 단순한 인터넷 사업을 넘어서 총성 없는 인프라 전쟁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경쟁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위성이나 로켓 같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인프라가 작동하는 우주 공간에 보이지 않는 규칙, 즉 21세기 우주 경제의 운영체제, OS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의 싸움으로 넘어갑니다.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로 PC 시대를 장악했고 구글과 애플이 안드로이드와 iOS로 모바일 시대를 장악했듯이 누군가는 다가올 우주 시대의 표준을 장악하려고 할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좀 어려워 보이는 용어들 있죠? 시스루나 스페이스, 라그랑주 포인트, NRHO. 이게 바로 미래 우주 경제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길목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주 공간의 목 좋은 자리, 전략적 요충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스루나 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지구와 달 사이의 모든 공간을 의미하고요. 라그랑주 포인트는 중력의 균형에 딱 맞아서 아주 적은 에너지로 머무를 수 있는 우주 공간의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NRHO는 달 탐사 전진기지인 게이트웨이가 돌게 될 아주 안정적인 특정 궤도고요. 중요한 건 이런 곳들은 부동산처럼 땅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수에즈 운하처럼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우주선과 위성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통신 프로토콜, 항법 규칙, 물류 시스템의 운영권을 누가 쥐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길목의 운영권을 장악하는 자가 미래 우주 경제의 패권을 쥐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는 이미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구 저궤도에 최대 100만 기 규모의 데이터 센터 위성망, 이름하여 궤도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인터넷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겠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구랑 달 혹은 화성 간에는 빛의 속도 때문에 통신 지연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스페이스X는 지구의 데이터 센터에서 하던 연산 작업을 아예 우주 공간으로 옮겨서 미래의 달기지, 화성 탐사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로봇 군단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우주 연산 인프라, 즉 우주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통째로 장악하려는 겁니다. 정말 거대한 야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죠. 스타링크, 스타쉽, 그리고 방금 말한 궤도 데이터 센터.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모든 흩어져 보이는 계획들은요, 결국 하나의 아주 거대하고 일관된 비전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평생에 걸켜서 이야기해온 것, 인류의 다행성 문명 건설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의 여러 회사들이 각기 다른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거대한 퍼즐을 맞추기 위한 필수적인 조각들이었던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머스크 제국의 핵심 구성 요소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스페이스X는 인류와 화물을 다른 행성으로 실어나르는 운송 스택을 담당합니다. 둘째, 테슬라가 개발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인간이 가기 힘든 위험한 환경에서 먼저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자원을 채굴할 노동 스택을 제공하고요. 마지막으로 xAI의 인공지능은 이 모든 거대한 시스템을 통제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두뇌 스택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운송, 노동,
두뇌. 이들은 더 이상 별개 회사가 아니라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든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인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테슬라의 로봇 옵티머스를 보고 집안일이나 돕는 가사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본질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인간 한 명을 화성으로 보내려면 산소, 물, 식량, 방사선 차폐 장치 등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비싼 생명 유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로봇은 어떨까요? 전기만 있으면 됩니다. 화성의 혹독한 방사선과 옅은 대기, 극심한 온도 변화 속에서도 24시간 내내 일할 수 있죠. 따라서 옵티머스는 인간이 가기 훨씬 전에 척박한 행성 개척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어서 기지를 건설하고 자원을 채굴할 선발대 노동자로 보는 것이 머스크 비전의 본질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너무 거대해서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쵸? 한 사람의 비전만으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 정부가 이 거대한 비전의 현실화에 어쩌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강력한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도 거창한 제네시스 미션입니다. 제네시스 미션.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보유한 모든 과학 데이터와 슈퍼컴퓨팅 파워, 그리고 최신 AI 기술을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에 쏟아부어서 융합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수백만 개의 논문과 실험 데이터를 전부 학습해서 우주 방사선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새로운 소재를 스스로 설계하거나 달 기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분배하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 시기입니다. 인류가 직면한 거의 모든 과학 및 엔지니어링 문제 해결 속도를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축해버리려는 정말 야심찬 계획입니다. 자, 이제 두 개의 강력한 가속기가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이 맞춰지시나요? 한쪽에서는 스페이스X라는 민간 기업이 재사용 로켓 기술로 우주로 가는 물리적인 운송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추는 운송 가속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국가 프로젝트가 AI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과학적 발견의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과학 가속기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개의 엔진이 2026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 결합이 우주 개척을 언젠가는 이뤄질 막연한 꿈의 영역에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엔지니어링 로드맵의 영역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아르테미스가 쏘아올린 저 아름다운 달빛 뒤편에서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거대한 게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인류 전체를 위한 새로운 대항해 시대의 희망찬 시작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주로 가는 모든 길목이 소수의 기업에 의해 사유화되고 통제되는 그런 미래의 서막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분석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